오늘은 제48강으로 걸어서 풍경을 찾아다닌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유일한 목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인 네덜란드 남부 시골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농부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왜 목사 되기를 포기하고 화가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잘 나가던 화가가 정신질환을 앓고 끝내는 자살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와 걷기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궁금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빈센트 반 고흐의 가문과 성장 배경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화상의 길. 네덜란드 반 고흐 가문은 예술이나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다. 반 고흐의 할아버지 윗대에도 성직자와 유명한 예술가들이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였다. 아버지 형제 6 중 셋은 화상이었다. 16살이 되는 1869년에 그는 화상이 되기 위해 구필상에 들어간다. 헤이그, 런던, 파리 등 여러 지점에 근무하지만 발을 들여놓은 지 약 7년 반 만에 그만두게 된다. 신학의 길. 그 후 보조교사, 서점 직원 등으로 전전한다. 아버지를 따라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발목을 잡혀 신학을 포기하게 된다. 전도사가 되기 위해 전도사 양성 교육을 받고 임시 전도사가 되어 1878년 12월 벨기에 보리나주 광산 지역으로 파견된다. 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전도사의 길. 1879년 1월 그의 나이 26살 때 정식 전도사로 임명되어 활동한다. 반 고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봉사했고 가진 것을 모두 내주었으며 성 프란체스코 수사처럼 극심한 가난을 견디며 살았다. 금욕적인 생활과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헌신성 때문에 석탄을 캐는 광부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제도권 교회로부터는 극단적인 반감을 샀다. 1879년 7월 벨기에 교인위원회가 반 고흐에게 전도사 자격 기간을 갱신해 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그의 공식적인 전도사 활동은 허무하게도 6개월 만에 끝났다. 하지만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는 직분을 잃은 뒤에도 광산 지역을 떠나지 않았다. 약 1년 동안 자비량 전도사로 계속 광부들 곁에 머물렀다. 많은 전기 작가들은 이 시기를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화가 반 고흐가 탄생하기 전 영적 준비기라고 평가한다. 그의 인간에 대한 연민과 따뜻한 시선은 바로 이 시기에 깊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 화가의 길. 1880년은 반 고흐의 삶에서 일대 전환점이었다. 광부들의 고통과 가난한 삶을 가까이에서 체험한 광산 지역에서의 생활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마침 빅토르 위고가 남긴 종교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금언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복음을 간직한 화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다. 고흐는 이 기간 동안 본격적으로 대생을 배웠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부, 노동자, 농민, 광부 등 빈민층의 삶을 가까이 경험하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그들을 미친 듯이 스케치했다. 이 시기 작품의 주제는 거의 모두 노동, 가난, 인간의 고통이었다. 1885년에 완성된 감자 먹는 사람들은 훗날 그의 첫 걸작이자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고흐 전문가들은 보리나주에서 전도사 활동을 마친 후에 6년은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전도사 반 고흐가 화가 반 고흐로 다시 태어난 시간이라고 평가한다. 파리지행 화가의 길. 고흐는 1886년에서 1888년 동안 파리에서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반 고흐를 1886년 파리에서 갑자기 등장한 천재 화가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1880년부터 1886년까지의 6년이라는 혹독한 수련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에서 인상주의 화가들을 만나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파리는 사랑과 교통이 너무 많고 공기가 탁하며 생활비가 비싸고 정신적으로 피로한 도시였다. 그는 파리에서 건강과 정신 상태가 악화되어 더 밝고 따뜻한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곳이 프랑스 남부 지역이었다. 아르레서의 생활. 빈센트 반 고흐가
1888년 2월에 아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빛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을 직접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북유럽 출신이라 프랑스 남부의 강렬한 햇빛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고흐는 다음과 같은 풍경에 매료되었다. 밀밭, 해바라기, 포도밭, 사이프러스 나무, 롱강. 아르에 머문 기간은 약 15개월 정도였지만 이 시기는 고흐 생애에서 가장 폭발적인 창작기였다. 그리고 고흐는 이곳 아르에서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다. 그의 꿈은 단순히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남프랑스의 화가들이 함께 살며 창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인 폴 고갱을 초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격 충돌이 심해졌고 결국 유명한 귀 절단 사건 이후 결별하게 되었다. 생 레미 정신병원. 불행히도 반 고흐가 미술 분야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무렵에 그의 병세는 매우 심각해졌다. 사실 그가 앓았던 병은 측두엽 기능장애라는 일종의 간질이었다. 정신병원에 머문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고 제 정신을 지키려 한 일이었다. 그의 그림은 광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마지막 두 달. 1890년 5월 20일 프랑스 북부의 오베르슈르 우아즈의 작은 여관에서 생활하며 놀라운 창작력을 발휘했다. 1890년 5월 말부터 7월까지 불과 약 70일 동안 약 70여 점의 유화 수십 점의 드로잉을 남겼다. 반 고흐가 생을 마감한 이유는 미술사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반복되는 정신질환 발작과 경제적 어려움, 동생 테오의 건강 악화와 직장 문제,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불안. 1890년 7월 27일 오베르슈르 우아즈 근처 밀밭에서 가슴 부위에 총상 입고 1890년 7월 29일 새벽 향년 37세로 사망했다. 반 고흐의 미술 작품에도 의미 있는 신앙을 향한 내적 탐구의 표지가 있다. 무한한 영역에 닿고자 하는 반짝이는 하늘이나 옛날부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상징했던 작은 해바라기 등이 모두 이러한 표지다. 태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 고흐에게 노란색은 신의 존재를 표현하기 위한 회화적 도구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실제 인물처럼 그리기를 꺼렸다.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 그리스도를 적절한 모델 없이 그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을 택했다. 그리스도를 환한 빛이나 이글거리는 태양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았다. 원래 노란색에는 신성한 존재라는 의미가 있다. 태양은 따스함과 빛과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그는 태양을 신으로 여기거나 숭배하지 않았다. 태양을 강력한 상징으로 활용하여 자연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표현했다. 반 고흐와 걷기. 고흐는 작업실에만 머무는 화가가 아니었다. 그는 물감, 캔버스, 접이식 이젤을 메고 들판과 마을을 계속 걸어다니며 그림을 그렸다. 이동하는 화가, 걸으며 풍경을 찾는 화가였던 것이다. 특히 1888년 프랑스 남부 아르에 머물 때 그는 가장 왕성하게 걸었다. 이 시기 그는 해바라기밭, 밀밭, 롱강 주변, 사이프러스 길, 작은 시골길 등을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별이 빛나는 밤, 롱강의 별밤, 밀밭, 사이프러스. 대부분이 이런 도보 이동 속에서 탄생했다. 고흐는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더 걸었다. 우울과 불안을 겪을 때도 자연 속 걷기를 일종의 치유처럼 사용했다. 생레미 요양원 시절에도 의사는 그에게 야외 풍경화를 허락했고 그는 병원 밖길과 나무 아래를 계속 걸으며 그림을 그렸다. 연구자들은 고흐가 하루 수 킬로미터에서 많게는 10에서 20km 가까이 장비를 메고 거의 매일 야외로 이동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아르과 오베르슈르 우아즈 시절에는 걸어서 풍경을 찾아다니는 삶 자체가 그의 창작 방식이었다. 고흐에게 걷기는 단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걷기는 자연을 관찰하는 행위, 빛의 변화를 느끼는 행위, 하나님 창조 세계를 체험하는 행위, 마음의 고통을 견디는 행위, 영감을 얻는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실내가 아니라 햇빛, 바람, 흙길, 들판 위에서 시작되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